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등 갈등 현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양당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이 선명성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맞수 소개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설 민주당 전 부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곧바로 첫 번째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죠. 24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 유상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4시간에서 6시간 50분까지.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차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리현상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감인 것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당 의견에도 목소리를 기울이고 여야가 협치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인데 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첫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이것을 강제 종료하자라는 발의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들을 생각 없다는 거죠. 이거 필리버스터고 뭐고 국회법에 정해진 이런 것들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은 왜 만들어 놨는지 국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 지금 다 무시하고 숙려기간이라든가 패스트트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입법 독재 독주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치를 할 의지가 없다, 협치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보여준 단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자체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통해서 말하자면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항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필리버스터가 180석을 야당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만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의 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4시간의 회의 방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종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본회의 일정 자체가 4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시간을 줬다가는 이 최혜병 특검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종료를 합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 부분들에서는 높게 삽니다. 고성이나 욕설이나 막말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좀 평가를 하자면 메시지는 하나도 남지 않고요. 이거 최혜병 특검 그냥 이거 반대한다는 신용만 하는 시간 때우기식 태도만 남았다. 김민전 의원의 꿀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의 고성, 여러 의원들의 어떤 말하자면 태만한 본회의장에서의 국민의힘의 태도 자체가 결국에는 필리버스터의 메시지를 퇴색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성공적인 필리버스터는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제 무제한 토론에서 이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삼는 거 아니냐, 최상병 특검법을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 출신이죠. 특검법 조항에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도록 재판 기간을 아주 짧게 잡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특검법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탄핵과 연결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유상범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의 필리버스터 내용이 무작정 반대하자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부터 박정훈 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와 그리고 이첩 과정이 왜 위법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그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설득이 된 것으로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사실상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을 앞당기는 것밖에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는 딱 그분 한 분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이신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도 막막한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점점 더 목을 죄어오는 이런 형국에서는 대선을 앞당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방법은 뭐냐? 한번 해봤었던 탄핵 이걸 어떻게든 밀고 나가겠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어떻게든 이렇게 선동하고 만들어서 올라타면은 다시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다른 특검을 또 추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제 계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계시고요. 그 수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살아있는 최고 권력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오늘 뭐 그때 이제 사고 당시에 이 수색자가 많은 사진까지 꺼내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 사실이잖아요. 의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최병 특검 부분들의 시작점은 결국에는 경찰로 넘어간 그 수사자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부분들의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부인하던 차에 이종섭 전 장관도 통화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까지 통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통화한 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 국방부 차관, 안보실장 이 대통령실의 모든 이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성근 1사단장을 살리기에 나섰다는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병 특검이 대통령 윤석열 특검으로 진화가 됐다는 말을 서영교 의원이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이게 거짓말이나 선동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탄핵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한 대로 탄핵이 여론으로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탄핵은 명백한 불법적인 헌법 위반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가 있다. 그러면 탄핵이란 말 쉽습니까? 민주당이 우긴다고 됩니까? 아니지요. 최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다. 뭔가 불법적인 게 드러난 게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탄핵의 거리가 거기에 숨어 있구나라는 확진적인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떳떳하면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5일 이후에 이제 거부권에 따라서 재표결을 할 경우에 범야권 표를 다 합쳐도 192석입니다. 8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번의 경우처럼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표결, 또 부결 사태, 또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처럼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특검법 가결을 위해 타협안을 내놨잖아요. 지금 처리된 그 특검법과 달리 비교섭단체 목심 특검 후보 1인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지금 후보가 전 비대위원장이 한 거하고 비슷한데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인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까요? 일단 그러면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특검 법안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지금 현재 예. 민주당 특검 법안 본 적이 없었던 일이죠. 예. 그리고 역대 모든 특검 법안은 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되면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까지 하고 결론까지 내리고 기소 여부까지 명시해가지고 사실상 위법으로 이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과 그리고 해병대라는 두 기관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그것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것은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누구든 그 전화 통화하고 조율하고 지시하고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지적하셨다는 걸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성일종 사무총장 통해서는 아니 현장에 있었던 하급 간부들까지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모두가 적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당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왜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고 마치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특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시고요. 설령 특검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지, 지금의 이런 특검 법안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 법안은 찬성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단독 통과돼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은 그것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뭐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특검한 경우들은 한 4건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 중에도 했던 게 한 3건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BBK나 대북소금 같은 경우는 한쪽 당에서 해서 했고 수사 중인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최병 특검에 그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 군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넘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이 바뀐 뒤로 최근에 그 중대장한테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했던 그 군장을 메고 사망했던 그 안타까운 소식 있잖아요. 당시에는 바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때도 개입을 했다면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뒀으면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면 경찰에서 그 많은 혐의자 중에 이 사람은 있다 없다 경중 가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면 아주 클리어하고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군의 말하자면 김기현 사령관 등 이러자면 그 수사단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바에 임성근 1사단장을 그 수사의 이첩 과정에서 빼려고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이 팀장을 했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요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그 기업이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전제하에 돈을 기부해서 그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해서 감옥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뭐 행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그런 건 없지만 대통령 자체가 아무리 군구 통수권자라 하더라도 군사법원법을 어겨서 직접적으로 수사지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법에 명백하게 있다는 점에서는요. 이거는 특검에서 밝히지 않으면 공수처는 할 수 없다. 공수처의 문제를 얘기하냐면 저는 2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인가? 공수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00에 7070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서 밝힐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좀 그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임성근 사단장을 빼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선동입니다. 두 번째, 직권남용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도된 것만 10여 차례 경로하고 대노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었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 같은 것은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검찰에 명시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전부 다 무혐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인적 구성까지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수사기관입니다. 이런 일 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습니다. 선거법까지 바꾸면서 무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는 못 믿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네. 자, 요거 좀 짧게 논의해 볼게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또 수사 외압설 이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단톡방 사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단톡방에 지금 그 1사단장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요거는 뭐가 진실입니까? 뭐 사실관계는 제가 왜 권선동 의원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뭐 뒤에서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권선동 의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참전해서 해결하겠다. 이 특검 자체가 김건희 여사로 다가갈수록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말하자면 이 방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까지 나섰다가요. 지금 800에 7070 그다음에 그 이종호 씨라는 분이 그 주가 조작에 있어서 계좌 관리를 했던 분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자 갑자기 권선동 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김규현 변호사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도와 관련돼서 협조를 하는 거는 맞는 거는 같으나 최근에 저는 그 JTBC 쪽에서 이런 보도장을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권선동 의원이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설과 의혹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거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낼 테니까 그러면은 당당하게 나와 함께 토론을 합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선동 의원 자체가 이응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끊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어떤 그 충성심에서 나오는 발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내용 사실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예. 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이 내용을 모르면서 괜히 얘기하는 건 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 해당 단톡방에 임성근 사단장이 안 들어가 있고 골프 모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김규현 변호사는 또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돼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논평 중에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걸 거론하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을 빚었는데 사실은 이게 호준석 대변인이 쓴 논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지난달 초에 그 오물풍선 네. 북한이 그 도발을 했을 때 그 나온 논평인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제목에 나왔고 이제 네. 본문에는 군 안보 협력 이렇게 표현돼 있었는데요. 한미일은 동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예, 그 부분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또는 군사 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 합의가 됐고요. 3국 사이에.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러 언론들이 준 군사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이 합의가 됐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핵무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고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북중러는 밀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에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하는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쌍방이 이런 수준까지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가만히 넋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빠른 정보 공유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이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점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왜 특히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분들이요. 지난번에 북러 간의 군사동맹이 복원됐을 때 한마디 논평이나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미일 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게 처음 의문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요. 저는 야당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표현 자체가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책임감 느끼고요. 네. 그렇지만 정신 나간
정신줄 놓은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신 그런 것은 금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적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최고위원 이제 출마 선언을 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친일몰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개혁의 딸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걸 이용한 거 아니냐 국회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적절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와 정신 나갔다는 어가 다르지만 어감은 큰 차이죠.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민의힘 여러분 이거랑 이 정신 나간 이 국민의힘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격양된 어떤 표현이었기 때문에 뭐 김병주 의원께서 유감 표명이 필요하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또 나름 이해는 돼요. 22대 첫 국회고 본인이 첫 대정부 질문을 22대 하면서 최고위원까지 출마하셨습니다. 텐션을 잔뜩 올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나머지 힘 조절이 안 되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고위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또 뭐 이 여성 지지층들한테 좀 센 모습, 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만 김병주 의원의 이 태생적인 정치의 그 근본을 보면 군인입니다. 사성장군의 군인이기 때문에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본인에 대한 그 신념에 대해서 표출을 하다 보니 과격한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물론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대정부 질문을 파토내는 부분들도 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에 김병주 의원이 사과할 분위기도 안 됐어요. 사과를 하면 들어오겠다는데 사과하는 순간 김병주 의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여야 간에 꼭 막말과 센 말이 아니더라도 차분한 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국민마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조금 해보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제 확대명이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진들은 또 만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 왜 만류를 하는 걸까요? 만류를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공식하지 않았지만 연임이 됐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의 예. 압도적인 차원으로 했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것인데 돈 쓰고 시간 쓰고 결국엔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굳이 뭐 하려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옆에서 우려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DNA를 주장하고 되찾겠다라는 큰 축에서의 어떤 본인의 출마 의지를 밝혔고요. 그 이면에는 지방선거에 토대로 삼겠다.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김두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리는 사람이 많은데 사무사, 생각이 바르고 사악함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로 출마 결심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나오면 이른바 이재명 1국 해지에 대해서 균열을 내는 목소리를 낼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님이 장관하신 게 20년 전이거든요. 경남지사 하셨던 게 2010년대 초반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대표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국민들께서 저는 큰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의원께서는 쟁쟁한 후보가 좀 나와서 상대 후보가 나와서 좀 흥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쟁쟁한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은 다 싹을 잘랐지 않습니까? 이미 싹이 아니라 떡잎부터 완전히 그냥 다 뽑아버렸잖아요. 네. 임종석, 박용진, 뭐 네. 박광원 같은 분은 그런 분은 네. 그 여야 통틀어서 합리적이다 평가받았던 분들 다 탈락하고 그 자리에 그 정조대왕 이재명 정조대왕 비유하고 또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이다. 이화여대생들이 성상납 이런 말씀하신 분이 거기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셨고요. 여기 계신 소영주 대변인 같은 훌륭한 분은 공천을 안 주셨고 또 왜 후벼 팝니까?
그래서 쟁쟁한 후보들이 나올 수 없게 된 구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첫 야당 지금 민주당 계열 대표 연임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때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청와대 출입했었지만 95년에 국민회의 총재 되신 다음에 2년 후에 대선 치러서 대통령 되면서 여당 총재 자동 겸임으로 그냥 연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첫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지금 연임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좀 반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저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의 평가 자체는 저희 당내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주변에서 만류한다고 안 나가겠습니까? 원래 싸움을 말리면 막 옆에서 말리면 더 하고는 거예요. 소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출마를 하실 것이고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요. 당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지금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저조차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김두관 전 의원 외에도 한 2-3명 정도의 그 당내 의원들이 저는 좀 채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혼자서 뛰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비판보다는 민주당의 다양성이 사라진 정당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선당후사의 입장으로 희생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 특별법 이걸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을 했습니다. 국민 1인당 10억 주던가 100억씩 주지 왜 25만 원 주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난 그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3% 깜짝 성장하면서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석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2%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어려운 끝에 지금도 서민들, 소상공인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요. 그냥 맡겨주셔야 됩니다. 경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13조 원 되지 않습니까? 13조 원. 13조 원의 돈을 풀어서 인플레 다시 불을 붙이면 부채질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분들조차 25만 원씩 풀어가지고 국민들 살림 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40만 원씩 돌렸는데 그때 소비가 진작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KDI에서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소비 증대 효과가 100만 원 중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만 소비 증대로 이어졌지 나머지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미 그때 한번 검증이 또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게 다 우리 경제 부담으로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잠깐 좋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점을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참 속이 좁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맞춤전 25조 투입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야당 대표 야당에서 주장했던 2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아냥된 거 아닙니까? 그냥 25만 원은 포퓰리즘에서 하면 되는데 그럼 100억 주지 그래?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늘 그래요. 발언 자체가 이게 국정의 엄중한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모르고 발언 수위가요 그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다. 굳이 왜 100억이나 주지 그래? 이거는 전형적으로 비아냥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20%의 지지율의 대통령인데 반성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회복지원금 25조 원 풀면 갑자기 그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소상공인 지원에 그랬더라고요.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 본인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구조적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찔끔찔끔 25조 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조 원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 받아들이겠다 했으면 대통령이 최소한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이거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출금 만기 상환 되는 부분들을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문 닫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같이 뜻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사족을 붙어서 1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뭐 마땅한 말씀인데요. 또 잘하고 있는 것,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거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술자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저는 좀 매우 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차등 지원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25만 원씩은 다 똑같이 주고 플러스 더 줄 사람들한테는 35만 원까지 주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조 원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 살림 펴지지 않는다.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핀셋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민주당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그런 분들도 여기에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다 해서 잠깐 좋고 그때 문재인 그 대통령 때 소고기 사 먹으니까 마음이 뭉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우 농가들이 그때 잠깐 반짝 좋은 것 같았는데 그때 사육 두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잠깐 그 반짝 경기 때문에 사육 두수를 줄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분석 기사 그 이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럴 일이 아니고요. 우리 경제 전체 긴 맥락에서 긴 호흡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수수장님. 그런데 네. 이제 이 25만 원 지급법이 이제 행안에 이제 상정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가 갖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생각을 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을 네. 몽리로 하는 거죠. 왜 야당이 이거를 지급까지 하는 법률을 낼까요? 대화를 풀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세수 곡간이 부족합니다. 세수가 부족한 거는 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겠지만 최소한 그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야당이 25만 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제안했으면 최소한 거기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차등 지급으로 갑시다. 그러면 세수 부족분은 같이 고민해 볼까요? 라고 하면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본인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는 아주 자기 말하자면 독단적인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주관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잘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한번 야당 대표 한번 반짝 만나더니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세계 10위권 이상의 경제 대국이 되는 동안 거의 70년 동안에 축적된 국가 채무가 500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것이 1,000조 원에 육박,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빚을 그렇게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역대 최고의 민간 통계로 거의 60%나 오른 집값 상승, 집값 그렇게 오른 것 빼고는 우리 경제가 5년 동안에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1인당 우리 국민들 국가 채무가요 몇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5만 원씩 더 얹자는 겁니다. 여기에 결국 돈 그 빚 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그 25만 원 어차피 빚 많은데 이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그거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럽시다. 야당이 공약한 거지만 뭐 이겼으니까 그냥 합시다. 저는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야당이 그럼 처분적 법률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편성 집행까지 다 할게. 이것은 정말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네. 자, 반론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자 감세는 그렇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야당에서 말하는 국민들에게 좀 주머니 채워주면서 마음을 달래자. 25만 원 13조라고 하지만 국민 마음은 지금 속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서버가 110만으로 터져나가듯이 그래 터져나가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그 다음에 부자들 최대 주주 세금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 발의하지요. 법인세 감면되지요. 그 돈만 충당을 제대로 원위치 시켜놔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한 번의 행복은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정부다. 좀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 참여자가 국회에 낸 거죠. 100만 명을 넘긴 건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청원을 엄정히 심사하겠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도 실시하겠다. 최영주 소장님. 네. 이게 청문회 엽니까? 청문회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가 한 5만이 넘어가면은 각 상임위에 해당해서 청원을 검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인데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대다수 청원들이 답변 없이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5만 이상 많게는 20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이 넘었고 110만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버를 더 늘리면요 더 들어올 거거든요. 네. 이 서버가 한번 터졌어요. 60만 대인가 70만 대. 그래서 그걸 급히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에 이 서버가 터진다는 거는 국민 속이 그렇게 터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터져나가는 속을 민주당이 청원에서 또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면 되겠어 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대충 그냥 타당성이 있어 하고 답변만 해서 보낸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되레 혼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법안소위 청원소위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고요.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부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까지는 가지 않을까. 특히나 매운맛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는 한 저는 이 속도가 뭐 더하면 더했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찬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는 이 가짜 보수 세력 종말이 그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성환 의원은 탄핵을 위해서라면 굳이 특검 수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통령 헌법 유린만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친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 탄핵이었다.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그러니까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까? 민주당의 모든 촉각은 지금 탄핵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탄핵은요. 이건 헌정 질서의 사실상 중단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 하고 있는데 선발 투수가 1회, 2회 부진하다. 그러면 투수 바꿔.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은요. 야구 경기 그냥 다 시즌 중단하고 관중들 다 일단 집에 가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조금 대통령이 잘못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많은 실정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하나하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137만 명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00만 명인데 민주당의 책임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100만 명 모으고 100만 명 했으니까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부부까지 불러와. 그리고 이거 탄핵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어떻게 존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오준석 대변인 말씀은 이해는 되나 국민님이 그게 전체 생각에는 참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몰수 게임이다. 대통령을 내려면 대한민국 이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통치주권자이자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 권한이 많을 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헌법을 위반하면 그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곧 이꼴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말하면 전제적 발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청원 부분에 있어서 250만 권리당원 민주당에 다 뭐 이쪽으로 했다는 음모론을 하면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희망이 없다. 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250만 당원이 저희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77.7% 됐을 때 권리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40만이 박박 긁어서 투표했습니다. 그게 77%의 압도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40만에서 45만, 50만이에요. 그러면 110만이면 60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속 터지는 절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을 이걸 그걸로 처리하면서 이거는 뭐 아무 어떤 국민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야, 탄핵하려는 세력이야,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가, 민심이 나를 향해서 3년이 길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무엇을 바꾸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말하는 메시지는 위법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떻게 민심을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되는지 아직도 저는 희망을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 이퀄 대한민국이다. 이건 무슨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다라는 그 얘기인데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너무나 너무 심한 논리 비약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거기에 이제 하셨다, 동의하셨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100만 명의 국민들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137만 명이 했을 때. 그러나 그 당시 청와대 답변은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러나 전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100만 명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이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파면에 이를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헌정질서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좀 잘못했네 하고 이건 탄핵이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팩트 체크를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민청원이 137만이었죠. 그게 그때 한참 태극기 부대가 2016년부터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구속, 물러나라, 자격 없다, 탄핵 주장하면서 137만이었어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저희는 그때 치부를 했지만 당시는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게 137만이었고요. 지금은 국회의 청원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청원 게시판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 청와대 게시판은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상임이나 소위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110만이 되면 5만 이상만 되면 해당 소관 상임위의 청원 소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엄연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적 절차라는 건 이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고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를 보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라는 것을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원 소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답변들, 증인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게 말하자면 탄핵안이 어디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청원소에서 난 보고서를 병합을 해서 이걸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결의안으로 갈지 이렇게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청와대의 답변, 아니 대통령실의 답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뭐 그렇게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자가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과거 1심에서 국가범법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뭐 성일종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뜻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가전복 세력이다. 예. 북한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처음에 올릴 때 실명으로 올렸어요. 그거 익명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명을 올려야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게시판은요. 동일인이 3번, 4번, 5번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원 게시판은요. 1인 1로그인입니다.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올라간 것이고 뒤늦게 지금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성일종 의원 자체는 이거를 그냥 북한의 배후에 있고 이 탄핵안은 결국에는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불순한 세력. 이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식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대통령 닮아가는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청원뿐 아니라 민주당 이제 검사 4명, 그 중에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사건 혐의를 이제 수사해온 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재판장,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했고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현직 검사의 비판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요 파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앞으로는 국회에서 과반만 얻는 정당은 그 정당의 대표 또는 그 정당의 중요한 분들은 어떤 일을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탄핵 소추는 과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아니라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럼 국회 과반 의석만 얻으면 나를 누가 수사하려고 해. 그러면 그 검사 또 재판하려고 해. 그럼 판사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직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연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요. 검사, 판사 이분들도 다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1야당이 거대 야당이 그리고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르는 정당이 자신을 탄핵한다. 이것을 무릅쓰고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한다.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히어로 같은 그런 검사와 판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죄를 지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탄핵 사유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있죠. 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수사했거나 때로는 뭐 소환 조사했거나 이런 검사들 다 찍어가지고 다른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이미 무혐의 결정이 됐거나 불기소됐거나 아니면 전혀 근거도 없는 그냥 소문 이런 거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탄핵의 시기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검찰은 그 누구도 지금 견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소권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 중에 검사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당신 말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기소권이 나밖에 없어. 기소하는 순간 어떤 국민이고 어떤 정치인이고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됩니다. 무죄가 나와도 그 사람의 인생은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단이 나는 것이죠.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그 견제 역할을 입법부가 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사안이지 불법적으로 국회가 검사를 무단으로 탄핵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아직 설 익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시기상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찰 이 4명의 검사들의 탄핵 사유 자체가 명확하게 의혹에서 조금 더 밝혀진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탄핵하는 게 맞겠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탄핵은 맞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엔 이거를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결정이야 당에서 정치적 부담을 당연히 안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한 4명의 검사를 지금 법사위에 넘어서 불러서 뭐 질의응답식의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판판이 민주당이 깨진다. 그럼 이 정치적 후폭풍은요 더 크게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큽니다. 자,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검사 탄핵이 종국에는 그 이 판사 탄핵을 빌드업하는 거고 약간 겁박을 미리 하려는 거다 이런 또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검사들 출석.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떳떳하다면 늘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뭐 본인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지금 해명할 게 있으면 네. 국민들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그래도 본인들은 칼제비 아닙니까? 네. 진검승부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20초씩만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호시숙 대변인. 좀 전 서영주 대변인처럼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요. 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고 검사들이 왜 그렇게 수사를 하는가?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대부분의 수사 아니 거의 모든 수사가 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네. 네. 자, 소수영님. 알겠습니다. 뭐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충언들이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